Lately, I've been thinking, I want you to be happier. I want you to be happier. When the morning comes and we see what we've become. In the cold light of day, we're a flame in the wind, not the fire that we begun. Every argument, every word we can't take back. Cause with all that has happened, I think that we both know the way that the story ends. Then only for a minute. 용량이 크다는 거야. 용량이 크다는 거야. Change my mind, 'cause this just 상승하죠. 불력이 상승하죠. 그러면 I wanna raise your 이 그러면 그 온도가 1점이고 I want to see you smile. Know that 1m 충분히 해야 돼요. leave. 왜 실제로 설비나 어떤 이런 들어가는 어떤 모든 부분 그다음에 사람이 기술사 책 한 권만 놓고 조지는 거예요. 간단하게. To leave. Lately, I've been thinking, I want you to be happier. I want you to be happier. When the evening falls and I'm left there with my thoughts and the image of you being with someone else, well, it's eating me up inside. But we ran our course, we pretended we're okay. Now if we jump together, at least we can swim far away from the wreck we made. Then only for a minute I want to change my mind, 'cause this just don't feel right to me. I wanna raise your spirit. 자, 이제 3교시 문제풀이를 할 텐데요. 저는 소방기술사 곽영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고요. 기술사 강의하고 있고, 1년에 2차례씩 이제 소방 감리 실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사 하시는 분들도 또 1차 합격하신 분들도 와서 강의를 좀 많이 들어요. 아무래도 현장을 직접 경험해 보시지 않은 분들은, 합격하신 분들이 알람밸브가 이렇게 생긴지 몰랐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알람밸브하고 프렉션 밸브를 구분을 못하고도 이제 시험을 합격을 하셨던 분들, 이렇게,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나이, 여자분들이 오셔서 그런 경우 있어요. 저희 현장에 와가지고. 그러면은 전공을 하거나 실무를 하지 않아도 합격이 가능하다? 맞죠? 혹시라도 지금 공부하시는 분 중에, 나는 소방일도 이렇게 직접 안 해봤고, 이렇게 내가 자격증만 따고 했는데, 이게 될까 하시는 분들도 희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실무에 있고 기사도 땄고 경력이 많으면 다 합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끝내 포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가 안 돼서 그래요? 공부가 안 돼서 그래요. 공부가 안 돼서. 공부와 실무는 조금 달라요. 도움은 좀 있지만. 그래서 자만하지 말은 거예요. 저도 소방을 내가 하는데 내가 되지 않을까? 별거 있겠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부 양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아시고요. 자, 3교시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전통시장. 전통시장의 화제에 대해서 이렇게 가나 다가 나왔다. 그러면 가, 나, 다 점수 배분이 어때요? 각각 7점씩 다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7점을 딱 자르지는 않지만 3개를 다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항상 문제를 접할 때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를 바로 막 쓰는 게 아니고요. 60초에서 한 120초, 1, 2분이죠. 생각을 해야죠, 생각. 문제 딱 주어지면 어때요? 답안 나눠주고, 먼저 문제지가 이상 없는지 확인하고 주잖아요. 눈으로 내가 어떤 거 쓸 건지 다 그냥 골라놓는 거예요. 6개 중에 4개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레벨을 1번, 2번, 3번, 4번 딱 정해가지고 어떤 거 쓸 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2번은 정했다. 한 60초 동안 뭐예요? 첫째, 이 문제를 낸 출제위원은 뭔 생각하냐면 내가 이 문제를 내고 나서 문제를 잘 냈다, 좋은 문제,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그럼 출제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출제 의도가 도대체 뭔가? 또 그럼 이 문제를 푸는데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야지 점수를 받을 것인가? 그 키워드를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25점짜리는 결론을 써야 되잖아요. 내용만 3개 딱딱딱 쓰면 몇 점 줄까요? 잘 썼어요. 그럼 한 17점 줄까요? 기분 좋은데? 하지만 결론에 뭘 쓰냐면 소방기술사적인 생각을 적어주셔야 돼요. 세 번째,
이렇게 출제 의도에 관한 또 키워드는 뭘 쓸 것인가? 결론은 어떻게 매듭을 질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작해야 돼요. 이 문제를 보니까 전통시장의 화재 특성이 뭔가?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떠올려야죠. 하나는 내가 물건을 사러 갔을 때 그 구조를 떠올릴 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얼마 전에 정리했던 서브노트를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걸 유출해서 이거를 써야 되겠다. 화재에 대해서. 그리고 화재 알림 시설. 도대체 화재 알림 시설이 뭐냐, 이건. 이게 이제 접해보지 못한 분들은 상당히 쓰기 어려운 거예요. 이 법규 문제는. 그래서 두 번째는 화재 알림 시설을 알고 있나. 이제 이게 두 가지 출제 의도가. 기술사 관점으로 전통시장 화재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나. 그렇죠? 그 다음에 키워드는 뭘 써야 되겠어요? 전통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뭐냐? 그렇죠? 또 건축물로서의 문제점이 뭐냐? 구조적인 문제점, 건축물로서의 문제점, 그리고 화재 알림 시설의 설치 기준이나 구성도. 물어본 그대로죠? 여기 구성도를 쓰라고 그랬어요. 설치 기준이나 구성도. 그럼 결론은 어떻게 지을 건가? 전통시장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직도 극복하지 못해서 여기에 화재 알림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 하니 적극 수용하자. 우리 점포에서도 수용하자. 그래서 지원도 받고 안전도 챙기고, 그다음 기존의 전통시장도 소방시설 자발적으로, 좀 전통시장이라고 해도 체계적으로 잘 되는 데가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열악한 데가 많아요. 그런 영세 상인들에게도 소방시설을 더 확충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급 적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게 좋겠죠.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 100점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지만 그런 의도로 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얼마 동안 하고, 이 시간을 약 그러니까 요 생각, 출제 의도, 키워드, 결론 몇 초 동안? 한 1분이나 2분 사이니까 한 1분 30초? 좋습니다. 그 정도쯤 이렇게 문제지에다 이렇게 써놔야 돼, 문제에다가. 답안지에 쓰시면 안 돼, 문제에다 팍. 답안지 연습장도 있잖아요. 써놓고 시작을 해야 돼. 그래야 25분 시간을 아껴서 쓸 수 있거든요. 막 쓰다 보면 잘못 쓰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역주행이에요, 역주행. 네. 그래서 이거를 미리 이제 모든 문제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자, 개요 부분에 전통시장이 뭔지 적어야 되겠죠? 전통시장이 뭐냐? 자연 발생적으로 또는 사회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조성되고 상품 용역의 거래가 상호 신뢰에 기초해서 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장소다. 그러니까 노점상이 아니에요. 노점상이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장소예요. 지역마다 보면 이렇게 시장이 골목 이렇게 쫙 있고 양쪽에 점포 있고 위에 비가림시설 다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 전통시장을 하는 거예요. 노점상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전통시장의 또 특징이 고밀도로 집중돼 있고 인화성이 높은 재료를 대량 적재했다. 그래서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하고 재산피해가 높다. 그리고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그럼 이제 개요예요, 개요. 항상 개요에는 뭘 써야 돼요? 제일 중요한 단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써주셔야 돼. 어떤 문제든지. 모든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시설물에 물어볼 때는 인명피해, 재산피해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내 화재 알림 시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효율적인 초기 진압이 필요하다. 이렇게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전통시장의 취약성, 화재에 대한 취약성을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저희들도 상식적으로는 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이게 좀 체계적으로 쓸 필요가 있어요. 구조적인 특성, 가연물의 다양한 위험성,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그리고 열악한 환경의 영세상인, 이렇게 4개를 나눠봤어요. 그래 보니까 구조적으로 어때요? 무질서하죠? 진입로가 불법 주정차가 많아요. 또 방화구입 미흡해, 방화구입. 전통시장 가서 방화구입을 얘기하면은
고등어를 던질지도 몰라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고. 여기 이제 방화구 이런 거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초기 뭐 진화 실패하죠. 그럼 대형 화재를 번질 수 있어요. 가연물도 다양해요. 뭐 각종 뭐 포목, 의류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그리고 상품 자체가 가연물도 많죠. 또 유독가스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 고무나 플라스틱 제품 있죠. 뭐 다라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인명피해 많아요. 화재 가혹도가 높다. 화재 가혹도는 뭐하고 뭐예요? 화재 강도와 화재 하중의 곱이죠. 그러니까 열이 많이 나는 물건들이 더 쌓여 있어요. 그게 이제 화재 가혹도 높은 거예요. 창고처럼. 그 다음에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아주 잘 돼 있죠. 전통시장. 이게 뭐 빨래줄인지 전기줄인지 좀 그렇잖아요. 네, 그 전기설비 노후됐고 화재가 나고 불이 나야 바꿔요. 그때서 바꿔. 이런 게 좀 그렇다. 또 소방시설도 아주 건축된 지 오래돼가지고 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제주도에 가보니까 어느 시장 가보니 참 잘 되는 데 있더라고요. 전통시장에. 거기는 이제 그 돈이 많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하여간 잘 돼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열악하고요. 열악한 환경의 영세상인. 그 영세상인들한테 이런 거 뭐 소방시설 얘기하고 뭐 하면 어때요? 말이 잘 안 통하죠. 이분들의 안전의식, 어떤 또 화재 예방 활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예요. 전통시장에 또 실시되지 않은 시장과 시설이 돼 있는 시장과 되지 않은 시장 간의 격차가 좀 크죠. 네? 그래도 잘 돼 있는 데는 좀 쓸만합니다. 가보면 스프링클러 해놓은 데도 있고요. 감지기도 있고 CCTV 다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데도 격차가 심하다. 이게 현재 이제 취약성이다. 그 다음 전통시장 화재 알림 시설 지원 사업 대상 목적 및 대상. 이거는 그냥 법규에 나와 있어요. 법에 나와 있어요, 그냥. 그래서 지원 사업의 목적이 뭐냐? 근데 저희가 예상한 말은 말이에요. 이것만 이렇게만 나온다면 쓸 수는 있겠죠. 법은 몰라도. 뭐예요? 조기 감지를 하자. 열연기 불꽃 소방관서 상인 통보를 해서 초기 진압을 하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제 즉시 대응을 통한 초기 진화 및 대형 화재 확대 방지인데 비슷하잖아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조기 감지를 해가지고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자는 거고요. 마련이에요. 첫째. 두 번째는 이제 즉시 대응을 해서 초기 진화 및 대형 화재로 확대를 방지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소방서까지 연결된 거예요. 여기는 감지를 좀 해주는 거고 여기는 실제 진화를 하는 두 가지 목적입니다. 근데 사실 건축물도 그렇지 않나요? 조기에 발견해서 초기에 진압하는 게 목적 아닌가요? 소방시설이 똑같아요. 그 내용은 이제 시장에다 넣은 거죠. 그 다음 이제 지원사업 대상. 그럼 아무한테나 지원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전통시장과 상권 활성화 구역이라는 게 이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전통시장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 앞부분에 했던 내용이 있죠. 그것과 상권 활성화 지역이라는 요 정의에 맞게 요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영업점포의 50% 이상의 신청. 그러니까 그냥 우리 좀 해주시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상인들의 동의가 50% 이상 하겠다. 우리 건축조합도 그렇잖아요. 몇 프로 이상 뭐 동의, 뭐 80% 이렇게 동의돼야 되잖아요. 그 동의가 돼야 돼요. 그리고 민간 부담금이 또 확보가 확실히 약속이 된 곳. 그래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지자체에서 집행을 합니다. 뭐 50% 지원 뭐 이렇게 지원해주고요. 경쟁 입찰전을 통해서 유지보수가 가능한 화재 알림 시설 설치한 전문업체를 선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개별 점포 공용 화재 알림 구성. 이 문제를 물어본 거죠. 이게 이제 세 번째 문제.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봤죠. 이렇게 세 가지 물어봤죠. 이렇게. 자, 이제 개별 점포 및 공용본 화재 알림 시설. 이래서 화재 발생 시 화재를 감지해서 소방 관서 및 상인에게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 구축이에요. 이게 정의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화재 감지도 하지만 소방 관서에도 화재를 사실을 알리는 거. 소방에서 무슨 설비? 경보 설비가 아니죠. 소방서에 알리는 거. 그렇지. 속보도 자동의 속보 설비죠. 거기에다가 상인에게 자동 통보. 뭘로 할까 이거는?
핸드폰 알려주고 핸드폰으로. 굉장히 이거는 굉장히 선진화된 방법이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 구조의 등에 따라서 구분해서 화재 알림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자, 화재 알림 시설이 곧 뭐예요? 경보 설비 아니에요? 경보 설비. 근데 여기 이제 이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좀 낯선 용어지만 경보 설비나 저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새로운 말로 쓴 거예요. 화재 알림 시설. 그래가지고 개별 점포 있죠? 점포가 나눠진 거. 요거에 대해서는 IoT 기술 접목해가지고 점포별로 화재 알림 시설을 설치한다. 점포별로 설치하는 거예요. IoT 이게 뭐예요? 사물 인터넷이죠. 이제 앞으로 소방 기술사 문제에도 IoT 이거 AI 이런 말 자꾸 등장할 겁니다. 지금 대학교 가보면 교수님들이 특히 좀 젊고 그 의욕 있는 교수님들은 다 IoT, AI 융합, ICT 융합 이런 거 다 해요. 다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도 이런 것도 자꾸 등장할 거예요. IoT 기술 접목의 점포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점포가 있어요. 이거는 건물 구조가 개방되어 있는 구조로서 개별 점포가 설치되지 않았고 이런 데는 공용 부분에 설치하는 거 좀 더 이게 이제 열악한 거죠. 이게 더 오픈 점포형 이렇게 이제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화재 안전 기준에 준해서 설치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성도. 요 그림도 나와 있어야 해. 그림을 보시면 원리는 간단해요. 그냥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면 수신기로 통보하고 수신기에서 자동화재 속보 설비로 넘어갔고 이게 어디로 가요? 소방서로 간다. 소방서로. 그리고 여기에서 수신기에 있던 것이 거기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별도의 서버로 가가지고 그 서버에서 상인이나 지자체에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당신 가게 불 났어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속보 설비로 가는 건 좀 선택 사항이고요. 공용 부분에 CCTV 있죠? CCTV. 이 CCTV가 서버로 가서 또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동영상 화재 감지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CCTV가.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 전통시장은 구조적으로나 이제 건축적으로 매우 취약하고 화재 확산이 매우 빠르다. 화재는 피해가 많은데 전통시장 화재 알림 시설을 지원을 통해서 많은 개선이 기대된다. 막장 쓸모없는 일이다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출제자가 그래? 나한테 반항을 이렇게 나오죠. 무조건 좋다고 해야 돼. 좋잖아요. 네? 일단 좋다고 해야 돼. 개선이 기대된다. 이 문제 잘 내셨습니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많은 전통시장의 화재 알림 시설 지원 사업에 동참해가지고 이제 조기에 경보, 소방서에 즉시 통보하고 또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써줘야 되고요. 건설된 지 오래된 전통시장도 좀 소방관계법을 소급해서 적용하자. 어때요? 저희가 처음에 1분 30초 동안 고민했던 문제 이렇게 써놨죠? 물론 저는 답을 달면서 썼지만은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서러운 부분에 나온 어떤 이런 개요 부분에 썼던 내용들을 마지막에 매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한 문제가 아주 짧은 논문이 되는 거예요. 논문처럼. 그래야지 이게 좋은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교수님들 평가하잖아요. 그리고 다 기술사들, 논문 많이 써본 분들이 평가하거든요.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잘 돼 있을 때 그래도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장비 설치 가이드라인인데요. 이제 참조를 해보시고요. 여기에 다른 내용보다는 데이터 통신이 유선, 무선이 다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축적형 감지기 중계기를 써야 되고 무선 방지액 쓸 때 화재 사실을 음성 및 문자로도 안내하고 이거 굉장히 선진화된 거 아닙니까? 일반 건물보다.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 굉장히 좀 그레이드를 높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시장에 잘 접목이 다음에 혹시 전통시장이 또 나온다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장비의 사양이 한 10점짜리 정도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특히 공용 부분에 설치한 CCTV는 영상 확인, 녹화, 방범 등의 기능을 갖춰야 된대요. 영상도 확인해야 되고 녹화돼야 되고 방범 기능까지. CCTV에 대한 격을 높여놨죠. 그래서 CCTV 영상 정보를
관계자, 점포주, 상인이나 지자체 등에 전송하는 기능을 갖춰야 된다. 그럼 이 전통시장 화재가 나면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점주도 할 수 있죠. 소방서도 알죠. 지자체도 알죠. 관계인도 알죠. 굉장히 이거를 전방위적으로 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화재 안전을 넣은 거예요. 그래 좋다고 해야 돼요? 안 좋다고 해야 돼요? 좋다고 해야죠. 이렇게 잘했다고. 자, 두 번째 문제. 하나의 단지 내에 각 단위별로 산재된 자동화 탐지 수신기를 근거리 통신망 랜을 이용해서 관리하고자 한다. 랜의 토폴로지, 즉 통신망의 구조 중 링, 스타, 보스형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우리가 읽어야 할 문제는 어디예요? 요것만 읽으면 돼, 요것만. 내 앞에서 이제 노즐하게 썼죠. 이거 보니까 그 공인중개사 문제 생각나네요. 그냥 이거 쓰지, 굳이 이렇게. 현혹되지 마시고 물어본 건 링, 스타, 부스형을 쓰라는 거예요. 네. 실제 의도가 뭐냐? 근거리 통신망 랜을 활용하는데 그 종류가 무엇이고 세 가지 형태의 근거리 통신망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해서 우리가 취사 선택을 뭘 해야 될 것인가? 또 키워드는 각 방식을 그림을 그려서 이건 그림이 필요하겠죠. 네, 그림을 그려서 현재 R형 수신기에 적용하는 방식 중심으로 설명을 하자. 자, 결론은 뭐냐? 적용상 문제점 한번 도출해보자. 아날로그 감지기를 적용했을 때 속도가 저하된다. 응? 아날로그 감지기 왜 속도가 저하돼요? 수신기 회로수를 따질 때 하나의 경계구역은 어떻게 돼요? 중계기 이하 이렇게 물려있는 감지기 뭐 20개고 30개고 이게 하나의 경계구역이잖아요. 근데 아날로그 감지기는 뭐예요? 지 하나가 경계구역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경계구역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세대마다 몇 개씩 들어가니까 한 1000세대면 세대만 5개 있으면 5000개네.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아날로그 감지기 쓰지 말을까요? 속도가 느려지면 뭘 늘리면 돼요? 회선하고, 그렇죠. 그리고 수신기도 여러 개 갖다 놔야 돼요. 하나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뭐 3개, 4개 놓는 데도 있어요. 아파트인데도. 그 다음 다수의 수신기 설치해서 처리 속도를 개선하자. 이런 말 써줘야죠. 이거 종류만 신나게 장단점만 쓰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래서. 이런 내용을 써줘야 한다는 거죠. 자, 개요를 보겠습니다. 이건 개요는 앞에 나온 내용 한번 반복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고, 이 중에서 토큰 패싱 방식으로는 토큰링 방식이 있고, 멀티플 액세스 방식으로는 CSMA, CD 방식이 많이 적용되어 있다. 이건 뭐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일단 개요를 써주고, 이건 무슨 형이에요? 그죠? 이건 마스터하고 이제 스타가 이렇게, 마스터하고 슬레이브가 있는 거죠? 스타 방식이에요. 별처럼 생겼다. 주수신기가 가운데 있고 부수신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단점이 뭐예요? 딱 봐도. 그렇죠, 그렇죠. 이게 루프형이 안 돼가지고, 하나 이게 고장나면 이걸로 그냥 X죠. 네, 그러나 또 장점은 그걸로 따지면, 이거 고장나면 얘만 고장나죠. 얘한테 영향이 없어요. 그죠? 그런 건 또 장점인데, 만약에 요 놈이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주수신기가 고장나면. 다 못 쓰죠. 그러니까 이게 단점인 거죠. 피어투피어 방식. 이게 이제 그런 것이 문제라는 거죠. 자, 스타 방식에 대해서 중앙방지센터를 마스터로 하고 각 동이 수신기를 슬랩을 해가지고 마스터 슬랩 방식의 통신 네트워크 방식이다. 장점, 수신기 증설이나 보수는 용이하다. 그거 띄어내고 붙이기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의 통신선로에 단락이 발생해도 다른 수신기 영향이 없다. 고장시도 발견이 용이하다. 잘 발견이 되었다. 요놈 고장 났구나.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단점, 단일선로 방식이니 단선지락 단락이 발생했을 때 통신이 불능할 수 있다. 또 중앙방재센터 마스터 고장나면 전체 시설이 마비된다. 자, 토큰링 방식이에요. 토큰링 방식. 토큰 아시죠? 토큰. 토큰 모르실 만한 분이 딱 한두 분만 계시네요. 제가 나이로 그런 거예요. 네. 다 알 거예요. 토큰 이게 돌아요. 그러면 이 정보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얘는 빨리 전하고 싶어도 토큰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요. 대신에 여기가 이제 고장이 났어도 이 두 개는
이 반대 방향으로 또 정보 전달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독립적인 그 활동을 할 수 있겠네요. 주수신기가 고장나도 마찬가지로 각자 활동할 수 있겠네요. 그죠? 뭐 그런 게 있겠어요. 평상시에는 루프 선로를 토큰이 자유롭게 회전한 상태에 유지하고요. 정보 교환은 토큰이 접근하면 토큰을 취득하고 그 토큰의 데이터를 붙잡고 중앙 방제센터로 송신합니다. 또 송신 중인 토큰을 비지 토큰 이렇게 얘기하고요. 필요한 정보를 다 실어가지고 수신기로 계속 보내고 토큰을 받은 것만 쓸 수 있고 토큰이 정보가 없이 도는 거는 프리 토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프리 토큰에 이제 정보를 실으면 이제 비지 토큰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토큰이 돈다. 장점, 수신기 증가에 따른 영향이 적다. 피어투피어 스탠드얼론 방식이다.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이거죠. 통신이 두절된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중앙센터의 수신기가 고장나더라도 동별로 수신기는 정상 작동한다. 루프 배선이니까 단선 지락 단락 시에도 정상 통신이 가능하다. 단점, 노드의 변경 추가하면 고장 수리가 좀 어렵다. 저부하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전송 지연이 있다. 토큰이 올 때까지 수신기는 정보를 전송할 수 없다. 시간 지연의 문제 좀 있겠네요. 그 다음 이제 부스형이 있어요. 부스형. 이거는 부스 방식, CSMA CD 방식도라고도 하는데요. 수신기를 직렬로 구성하는 피어투피어 네트워크 방식입니다. 피어투피어 대등한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 거죠. 각자. 통신 원리는 데이터 전송을 요구하는 수신기는 통신 네트워크상에서 캐리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네트워크상에 신호가 없다면 수신기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다. 만일 두 개의 수신기가 동시에 데이터를 송신하면 충돌을 해요. 그래서 충돌 여부를 감시해서 충돌하면 다른 데이터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거죠. 충돌하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이거 역시도 지연도 발생하겠네요. 동시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장점, 피어투피어 및 스탠드얼론 방식이면서 통신이 두절돼도 해당 동에서 독립적인 수행이 가능하다. 토큰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 곧바로 데이터를 전송하므로 통신 속도가 좀 빠르다. 통신선로는 루프 배선 방식이다. 단점, 모든 터미널이 통신 위선상의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기밀 보장이 어렵다. 기밀 보장. 이게 뭐 소방이라면 기밀 보장 의미는 없죠. 그렇지만은 뭐 소방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밀 보장 문제. 부하가 증가하면 충돌의 발생 우려가 있어가지고 재전송을 하게 된다. 시간이 더 걸리겠죠. 하나의 선을 여러 개의 컴퓨터에 사용하므로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제 그런 단점이 있네요. 이게 이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장단점. 뭐 결론 부분을 어떻게 써야 결론을? 결론 부분을 이렇게 써줘야겠죠. 이런 통신 어떤 네트워크 방식에 있어서 마스터 슬레이브 방식은 좀 스타 방식은 지향을 하고 루프형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데 속도 제한에 따라서 뭐 수신기의 수량을 좀 증가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속도를 개선하자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통신 방식 종류를 넣었어요. RS232, RS422, RS485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R형 자동화제 텀 설비에는 RS485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 설계할 때 보면 비상용 승강로 과압 방식 있죠? 제한 설비. LH에서 발주할 때 그렇게 나와요. 통신 방식을 RS485로 쓰시오 이렇게 나와요. 저희가 이 통신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하고 뭐 이럴 여력이 없잖아요. 하지만 이게 RS485 방식을 쓰고 있다. 내용을 잠깐 넣었으니까 좀 보시고요. 사선으로 루프 위선이 가능하다. 이렇게 쓰고 있다. 참조하시고 혹시 다음에 문제 이제 통신 방식에 대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꼭 이걸 쓰시라고 제가 넣었습니다. 다음, 대규모 건축물의 지하차장 화재 시 공간 특성 및 환기 설비를 이용한 연기 제어 방안과 연기 특성을 고려한 성능 평가 시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 문제를 그럼 보니 공간 특성, 지하차장 공간 특성 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환기 설비를 이용한 연기 제어 방안. 환기 설비를 이용한 연기 제어 방안. 그리고
성능평가 시험. 이게 세 가지가 나왔네요, 문제가. 이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서로 연계는 돼 있지만. 자, 그러면 출제 의도가 뭘까? 지하차량의 화재 시 연기 배출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걸 한번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지하차량 화재는 화재 가혹도가 큰데 또 인명사고도 많고 그런데 이 문제를 낸 이유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걸 마련하자. 또 핫스모크 테스트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핫스모크 테스트. 그다음에 자, 키워드는 대규모 지하차장 공간 특성 및 피난에 대해서 쓰셔요. 피난. 그리고 실물 화재 테스트, 콜드 테스트, 핫스모크 테스트랑 대한 어떤 개념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연용 송풍기와 유인팬을 쓸 때와 쓰지 않을 때 차이. 청결증 확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쓰셔야 돼요. 결론, 핫스모크 테스트를 통해서 연기 배출 위한 현상을 검증을 하자. 뭐 핫스모크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유인팬이 작동을 하는 것이 연기 배출에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거는 이제 결론에 좀 써주셔야지 점수가 나오겠습니다. 개요에는 이제 현대에는 고도의 도시의 고밀화로 인해서 고층 건축물과 아파트 녹지 조성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지하 공간에다가 대규모 지하차장을 증가한다. 설치하고 있다. 지하차장의 경우 법적으로 연기 배출에 대한 기준이 없고, 기준이 없지만 일부 성능 평가하면, 심의할 때 나오죠. 심의할 때, 지하 주차장에 배연 대책에 대해서 세우시오라고 이제 심의위원이 요구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하고요. 그러다 보니 연기 제어 방법과 풍량 선정 등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은데 없어요. 그러면 설계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임의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연기 특성을 고려해서 연기를 제어하고 지하 주차장에 청결층을 확보하자. 뭐 때문에 청결층을 확보해요? 피난이죠, 피난. 연기층과 청결층을 구분해가지고 피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연기는 천장면에 붙여서 빼내야 되고, 피난하는 쪽은 사람이 청결층을 통해서 피난할 수 있도록. 그래 인명보호가 되겠죠. 그래서 연기 배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시뮬레이션 기법의 하나인 핫스모크 테스트를 통해서 정량적인 성능 평가를 해야 된다. 자, 개요에 나온 내용이 어디에 들어와야 돼요? 본문과 결론에 나와야겠죠? 이제 방향을 잡는 거예요, 개요에서. 자, 대규모 건축물 지하주차장. 건축물도 대규모 건축물이다. 그러면 지하주차장이 깊겠죠. 규모가 높이 올라가요. 여기 아파트나 이제 주상복합이 높이 올라가. 그럼 여기에 수용할 인원들이 많잖아요. 그건 지하주차장 어떻게 해요? 옆으로 넓어야 되고, 지하로 깊어져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규모 건축물은 그만큼 많은 양의 주차량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 연소 특성, 연기 특성, 어떤 자연채광이 없는 거, 바닥면이 지하에 있다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연소 특성, 화재 강도가 높다. 지하주차장에는 뭐가 있어요? 차량이면 차량. 차량이 불이 타면 차량 자체가 유류가 다 있잖아요. 그리고 내장재도 어때요? 다 가연성, 유독성 내장재고. 그리고 차가 어때요? 다 붙어있죠. 다닥다닥. 그 연쇄 화재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또 두 번째로 이제 한 가지, 지금은 또 뭐가 있어요? 전기 충전 있어요. 전기차가 생기다 보니까. 충전실에도 화재가 날 수 있겠죠. 이게 사고를 확장을 해야 돼요. 전기차까지. 전기차는 화재 원인이 뭐예요? 배터리 화재. 물 뿌리면 잘 꺼지죠? 꺼지는 게 아니라 폭발이에요, 폭발. 뭐가 나와요, 뭐가? 수소. 그런 요소가 있다, 연소 특성이. 연기 특성 어때요? 다량의 유독가스죠. 차량 불나면 시커먼 가스 나와요. 연기도 되게 많고요. 지하에 있으면 어때요? 밀폐 공간이니까 산소가 부족한 무슨 가스가 나와요? 불완전 연소 유독가스 나오죠. 뭐 일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이제
각종 그 합성수지에서 나오는 것들. 자, 그 다음에 자연 채광이 없어요. 만약에 비상조명이 없으면 이거 완전 암흑이잖아, 암흑. 자연 채광이 없고. 또 어둡고 검은 연기가 나면 심리적으로 패닉 상태를 갈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바닥면이 낮다. 지하에 있다 보니까 어때요? 연기 방향하고 피난 방향이 같죠? 사람도 살아야 근데 연기도 살려고 자꾸 나가요. 똑같이 같이 나가요. 그죠? 또 체력 소모가 커요. 지하에 깊다 보니까 뭐 여의도 같은 데는 기본적으로 지하 6층씩은 다 들어갑니다. 그만큼 이제 많은 차량을 주차를 해야 되니까. 또 토지가 비싸잖아요, 땅이. 지금 그 지방에 나오는 그 발주되는 그 아파트를 보면은 지하가 없어요, 지하가. 왜냐하면 지하를 파느니 이 넓은 땅을 다 주차장을 쓰는 거예요, 그냥. 예? 그냥 넓게 쓰는 거예요, 넓게. 근데 여기 뭐 서울에서는 뭐 가능이나 하나요? 어림도 없죠. 지하 파야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구조활동이 어렵잖아요. 그쵸? 어떻게 구조활동이 안 돼. 직접 소방관이 들어와야 돼. 그럼 소방관께서 막 불이 활발하게 여기서 자동차 뻥뻥 터지는데 막 들어가갖고 꺼내오나요, 사람을?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소방관도 죽고 더 많은 인원을 대피를 못 시키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다. 자, 이게 상식적인, 어찌 보면 저희 소방인들한테 상식적이잖아요. 지하 공간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하지만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연기 제어를 하는 방향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횟룸 있죠. 횟룸이 있고, 횟에 배기팬이 있고, 이 천장에 달려있는 게 뭐예요? 네, 유인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급기까지 넣는데요. 급기는 이제 그렇다 치고요. 평시에 지하 주차장의 환기를 위해서 일정한 양의 일산화탄소가 주어지면 이 유인팬이 돌아요. 돌아가지고 어느 쪽으로 유인해요? 네, 메인 팬 쪽으로, 팬룸 쪽으로 이렇게 유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드라이어를 통해서 5궤로 연기를 배출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요. 또 이제 급기 쪽에서는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신선한 계속 공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화재가 이제 이 자동차에서 발생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유인팬이 당연히 돌겠죠. 왜냐하면 평시에도 그 도는데 화재 났으니 당연히 돌죠. 그 요놈을 이쪽으로 이제 유인을 하죠. 팬 쪽으로. 그런데 이때 과연 유인팬을 가동시킬 때와 가동시키지 않을 때 청결층이 필요하잖아요. 이만큼이 사람 인명 안전 기준 얼마까지 확보해야 돼요? 높이 1.8m. 네. 1.8m까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유인팬을 기동했을 때 도움이 되는지 방해가 되는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실제로 제일 좋은 테스트는 뭐예요? 차 한 30대 갖다 놓고 불 질러버리면 끝내주죠.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이게 흐름을. 그거는 이제 그럼 건물을 다시 지어야죠. 그러면 또 테스트하고 또 다시 짓고. 네, 건설업자는 좋겠네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근데 그냥 연기만 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콜드 테스트, 콜드. 차가운 연기는 이게 위로 부력이 없잖아요, 잘. 그러면 실제 화재와는 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연기도 발생하고 연기를 뜨겁게 데펴가지고 천장으로 실제처럼 거동을 시키는 거죠. 그게 핫스모크 테스트예요. 그럼 당연히 핫스모크 테스트가 필요하겠죠. 네, 그걸 해야 실제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유인팬에 대한 관계도 봐야 되겠네요. 그거는 이제 결과를 보면 알겠죠. 자, 이렇게 이제 계략적인 그림을 간단히 이제 이렇게 자세히 그리지 마시고요. 뭐 나무랑 심어놓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차하고 유인팬하고 이런 현정들 한번 그려보세요. 이 문제 또 나올 수 있어요. 당장은 안 나와도. 자, 연기 배출은 건축물의 하나인 배기 송풍기를 이용해서 화재 시 배연 송풍기를 적용해가지고 열 처리 기능에서 내열 기능만 넣는 거예요. 송풍기가 내열 기능이 없으면 돌다가 말죠. 최소한 250도씨에는 견뎌야 돼요. 뜨거운 공기가 들어오니까. 자, 그 다음에 송풍기 기동은 화재 감지기에 의해서 화재 신호를 송풍기와 연동하자. 송풍기가 도는 시점을 잡는 거예요. 감지기가 작동됐을 때 지하 주차장 특성상 A, B 감지기 교차로로 되죠. 둘 다 교차로가 둘 다 접점이 붙을 때가 아니라 하나만 A 휘로든 B 휘로 하나만 붙어도 송풍기를 기동시켜야 되겠다. 왜냐 이건 연기를 빼는 거니까. A, B 두 개 다 붙으면 어떤 현상이에요? 프리액션 밸브에 물이 2차처로 넘어가는 거죠. 경보 당시에부터 송풍기를 돌리자.
이렇게 하면 되었고요. 하스모크 테스트 하는데 연기 특성을 고려한 성능평가 시험, 아까 1, 2, 3 세 가지를 물어보는 것 중에 한 가지였죠. 연기 특성을 고려해서 성능평가 시험하죠. 그러니까 이 출제자가 답을 이렇게 유도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결국은 이게 필요하다는 거를 이제.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스모크 테스트. 먼저는 포그머신. 뭐 연기 발생기죠. 이게 필요하고. 두 번째, 화이어 트레이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철판으로 된 상자예요. 상자 안에다가 에탄올 94.5%짜리 에탄올 집어넣습니다. 에탄올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이제 불이 태우는 거죠. 에탄올 없으면 뭐 하면 돼요? 휘발유. 네, 휘발유는 더 위험하고. 저 에탄올, 저 중국 술, 빼가요, 이런 거. 에탄올전 성분이. 네, 농담입니다. 이거 넣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로고 열전대. 열을 측정하는 열전대로. 그 다음에 이건 캠이라고 썼는데요. 뭐예요, 이게? CCTV 같은 거죠? 네, 카메라. 네, 이렇게 네 가지를 통해서 계속 눈으로 관찰하고, 화재 연소를 하고요. 연기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이제 시험에 대해서 이제 구분했어요. 실무화재 시험, 콜드 테스트, 핫스모크 테스트. 설명했죠. 핫스모크 테스트를 통해서 유인팬 영향평가를 위해서 두 개의 모델로 설정해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유인팬을 가동을 시킨 것과 가동을 시키지 않은 것과 구분하자고 그랬죠. 이거를 이제 실제 테스트, 핫스모크 테스트 할 때 이거를 측정 항목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처음에 기류 유인팬은 정지시키고 배기 송풍기로만. 이건 정지시키고. 연료 트레이 점화 후에 스모크 머신과 배기 송풍을 기동해서 시간대별로 90초로부터 690초까지 계속 시간대별로 측정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유인팬을 가동을 시키고 같은 방법으로 이제 테스트하는 겁니다. 구분해서 이제 테스트하는 거예요. 구분해서. 그래서 해서 봤더니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A가 밝아요? B가 밝아요? 이거 구분 혹시 안 되시는 분 없죠? 네. 우리 왜 지하철에 있잖아요. 임산부, 이게 임산부입니까? 이게 임산부입니까? 구분하는 거, 이게 사파 있죠? 당연히 이게 지금 밝죠. 그럼 유인팬을 킨 거예요? 안 킨 거예요? 모델 1이에요. 유인팬을 화재 시 불협으로 인해서 자연스러운 천정 기류가 형성돼서 충분한 피난이 확보된다. 이때 따라서 피난 확보를 목적으로 접근할 때 유인팬은 구동돼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이에요. 여긴 유인팬을 작동했더니 어떻게 돼요? 전체가 아주 골고루 너도 마시고 나도 마시고 아주 친절하게. 이게 와류가 발생하는 와류가. 와류 발생해서 거기에서 이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유인팬을 정지시키는 방법인데 현재 이게 핫스모크 테스트 실제 결과치를 갖고 제가 이게 작성을 해본 거예요. 이건 이제 구간대별로 피난 가능 시간 했어요. 모델 1 유인팬을 정지시킨 거. 이 화재 발생 지점으로부터 모델은 12분 이상이 괜찮아요. 근데 모델 2는 2분 30초 지나니까 이미 청결증 확보가 깨졌어요. 예를 들어 점점 멀고 가장 먼 부분에서 모델 1은 10분 30초, 모델 2는 6분 30초 되니 이게 청결증이 이제 깨졌던 거죠. 그래서 안전도를 따져보니 모델 1이 맞더라. 이런 결론. 구간별 예측 피난 시간, 예측 피난 가능 시간. 이게 이제 구분이 됐죠. 성능평가 결과 어떠냐? 내열 성능을 부여한 배기 송풍기를 통한 배연은 효과적이었다. 효과가 있었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10분 동안 안전했잖아요. 유인팬과 배기 송풍기를 동시에 기동 시 연기층 교란으로 청결층 확보가 어려웠다. 다음, 배기 송풍기를 이용해서 A셋 증가하는 효과는 있으나 배연원의 설치 위치와 피난 계단의 위치를 최대한 이격해서 피난자가 연기를 흡입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뭐냐면 피난 계단하고 그 팬룸하고 바로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 이제 연기가 모일 거 아니에요. 근데 피난 계단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분리해라. 네, 그런 내용이죠. 이게 그럼 언제 나와야 돼요? 설계 단계에 나와야 돼요? 준공 단계에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거 안 나온다고 팬룸 다 뜯어버리고 저쪽 옮기고 계단 옮기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계 단계에서 미리 시뮬레이션으로 예측을 하자 이거죠. 결론. 대규모 지하차장 성능평가를 실시해가지고 소활동 및 피난 안전을 확보하자. 그 다음에 유인엔 기동 여부를 핫스모크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하자. 또 연기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심의나 해야지 할 게 아니라 아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법에 적용하자. 그렇잖아요. 지하주차장 법이 없잖아요. 거실 지원도 안 되지. 그 다음 부속실은 더욱 아니고요. 그 다음 대규모 지하주차장은 연기 제로에서 건축 계획 단계에서 연기를 통한 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서 설계에 반영하자. 그렇죠? 어떻게 결론 괜찮겠어요? 네. 이렇게 그 시간에 이렇게 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도 못 쓸 것 같아요. 이렇게는. 근데 생각해보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다음에 특수 제어 모드용 CMSA, 컨트롤 모드, 스페시픽, 애플리케이션, 스프링클러, 개요, 특성, 장단점, 표준형 ESFR. 뭐 이렇게 길어 말이. 그죠? 출제 의도를 보자. 표준형 해도의 한계를 일단 표준형 스프링클러 해도 문제 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너무 흔한 거를. 이거는 기사 문제도 아니죠. 그 다음 CMSA의 헤드가 왜 필요한지 이걸 봐야 돼요. 평소에 솔직히 생각 않고 있었는데 이 문제를 내는 거 보니까 아, 정말 필요하구나. 그 다음 ESFR 헤드와 비교함으로써 적정성을 파악해 봐야 돼요. 그러면은 CMSA를 쓸 게 아니라 ESFR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다 이거야. 목적이 다른 거 목적이. 그래서 키워드는 뭐냐? CMS 헤드의 개념. ELO 헤드, 이제 국내에 이렇게 승인받았는데, 또 라지 드롭 헤드라는 그런 용어 개념. ESFR 헤드, 화재 가혹도. 화재 가혹도에 따라서 헤드의 물방울 크기가 달라지잖아요. 화재를 제어하겠냐, 진압하겠느냐. 그죠? 그 다음 고소화재. 하이 챌린지 파이어 해저드. 고소공포증, 이건 달라요. 고소공포증은 높은 거 있는 거고, 고소화재라는 거는 어떤 화재 가혹도가 높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소화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어떻게 할 거냐. CMS 헤드가 필요하고요. 이걸 저변 확대를 해야 되겠다. 또 ESFR 헤드와 같이 조기 반응의 기능을 추가해서 고소화재 조기 진압을 해야 하지 않을까. 고소화재, 아주 화재 가혹도 높은 화재인데 실제로는 조기 반응이 아니에요. 이게 ESFR은 조기 반응이죠. 네? 그렇잖아요. 조기 반응해서 조기 진압하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맞을 거예요. 이런 내용이 현재 국내 법에 정확하였어. 왜냐하면, 자, ESFR 헤드가 어디에 들어가요? 레크시 창고죠. 표준형 헤드는요. 레크시 창고를 빼고는 다 표준형 헤드예요. 그런데 창고가 레크시 창고만 있어요? 이게 창고가 중소형 창고도 엄청 많아요. 그렇죠. 우리 예를 들어서 이마트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거의 ESFR 쓰나요? 안 쓰나요? 안 쓰잖아요. 물방울 크기를 키워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이 ESFR의 조건이 아니라 이건 CMSA, ELO 헤드, 이게 필요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결론을 저는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변화가 안 돼 있어요. 헤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형이냐 ESFR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저는 이제 출제 의도를 이렇게 봤거든요. 내용 쓰시고 그런 출제 의도에 맞게 결론을 내리시면 좋겠네요. 자, CMSA 스프링클러. 이게 라지 드롭이에요. 라지 드롭. 물방울 어때요? 크다. 스프링클러는 화염 전파 속도가 빠르고 열방출이 큰 고소화재에서의 화재 제어를 위해 표준형 헤드보다 큰 물방울을 분사해서 침투성을 높인 거다. 이게 정의예요. NFPA에 CMSA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국내는 라지 드롭, 즉 ELO, 엑스트라 라지 오리피스, 이걸로 되어 있어요. 형식 승인 이렇게 됩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고소화재의 표준형 스프링클러인데 문제점을 해야지, 문제점. 왜 CMSA가 필요한지 하려면 높이 3.7m를 초과하는 고형 상태 가연성 저작물을 보관하는 하이파일드 스토리지, 이 화재 위험성을 말하는데요. 이런 고소화재, 이때 표준형 헤드로서는 그 방사등 물론은
열기류가 강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침투가 안 되죠. 가연물에 침투도 안 될 뿐더러 이게 부유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헤드를 적시죠. 그럼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스키핑이 돼요. 스키핑 현상. 그러면 정작 그 화염으로 물이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서 터지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뭐 수원은 어떻게 해요? 수원? 그렇죠. 수원도 고갈되죠. 물을 쓸 때 써야 되는데 엉뚱한 데 쓰니까. 그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또 동시에 여러 가지 그 내용이네요. 또 개방도 지연되고요. 개방 지연 및 소화수의 어떤 소진, 네? 수원의 소진이 되겠네요. 자, 이게 이제 물방울 크기에 따라 소화 효과 한번 적어 본 거예요. 자, 우리 뭐 책에 많이 나온 내용이죠. 이렇게 이제 화염이 있을 때 노즐에서 큰 물방울들은 어떻게 해요? 직접 진압할 수 있는 큰 물방울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중간 물방울은 튀겨서 인근의 인적 가연물을 미리 적시는 역할을 하죠. 아주 작은 물방울은 공기 중 비산화 천장에 올라가가지고 빨리 증발되잖아요. 그래서 천장 온도를 낮추죠. 이런 원리예요. 그러면 스프링클러가 과연 목적이 다르겠죠. ESFR은 뭐야? 화염이 직접 침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 라지드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직접 침투하는 거죠. 네? 그런 개념을 높인 거예요. 표준형 헤드는 화재 진압이 목적이에요? 제어가 목적이에요? 제어가 목적이죠. 그럼 제어만 할 게 아니라 진압을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라지 드롭은 직경 4에서 5mm인 큰 물방울을 만들어서 고소화재의 침투 능력을 높인 것이다. 그렇죠? 침투를 해서 진압을 하자. 그러니까 진압을. 자, 특징 CMST 물방울 크기는 약 4에서 5mm. 물방울이 크려면 뭐가 커야 돼요? 오리피스가 커요. 오리피스가 커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물방울이 커요. 그래서 구경이 좀 크다. 16.3mm. K√P에서 무슨 값이 커야 돼? 그래서 K값. K값이 커야 돼요. 표준형 K값 얼마예요? 80. K값이 160이다. 그러면 굉장히 큰 거네요. ESFR 얼마예요? 360까지 있죠? 예, 200에 360까지. 굉장히 커요. 방사압력이 0.2메가파스칼. 표준형 얼마예요? 0.1에서 1.2까지죠. 0.2 이상이다. 방호 면적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상향형 스프링클러다. 상향형 스프링클러가 방수 패턴이 더 이거에 맞다고 합니다. 장점, 큰 물방울을 통해서 방사하고요. 주위감을 미리 적시고 천장 아래 열기 냉각시키고요. 습식, 건식, 준비작동 시 다 적용이 가능하다. 표준형 대신에 헤드만 교체하고 방사압력만 높이면 기존의 배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단점, 이게 만약에 이 열기류가 방출되는 물방울의 중력보다 열기류가 크면 이것도 역시 스키핑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 그 단점이 될 수 있겠죠. 이것도 ESFR에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국내 형식 승인인 라지 드롭핑 헤드로 인정받았으나 사용한 사례가 많지가 않다. 저도 못 봤어요. 네? 못 봤어요. 사용한 거를. 승인은 했으나 못 봤어요. 표준형과 비교를 해보니 스프링클러, ESFR 스프링클러 헤드는 충분한 양의 화재 초기 단계에서 방수가 되고 성장하는 파이프홈에 직접 침투가 가능한 스프링클러 헤드이고요. 이거는 CMS에는 스프링클러 헤드, 이거는 표준형보다 물방울 크기를 크게 해서 화염에 직접 침투하는 능력은 있으나 조기 반응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준형과 ESFR을 비교를 했어요. 다른 것보다는 공칭 구경 자체가 ESFR이 크죠. 11.3에 10.9냐. 그리고 화재 제어냐, 화재 진압이냐. K팩터 80이냐, 200에서 360이냐. 최소 방사 압력도 좀 차이가 있죠. 주수 시간도 어때요? ESFR 60분 이상이죠. 그죠? 근데 표준형 20분에서 60분이에요. 그러면 CMS에 쓰려면 얼마를 써야 될까요? 이거를 결정을 해야 돼요. 20분을 쓸 건지 60분을 써야 할 건지. 누가 이걸 결정해야 돼요? 무슨 기술사? 소방기술사 결정해야죠. 뭘 파악해요? 그 실내에 있는 가연물의 양과 화재 강도를 파악해서 이건 60분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네. 헤드간 거리도 있어요.
표준형은 뭐 2.1m, 내화고전은 2.3m 용도별로 수평거리를 지정했죠. 건물 용도로. 하지만 ESFR은 천장 높이 9.1m 미만과 천장 높이 9.1에서 13.7m 사이에 얼마로 거리를 지정할 건가 정해져 있어요. 최다, 이거 거리 그냥 수평거리만 있지, 헤드 간 거리, 뭐, 최소 거리 이런 건 없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죠. RTI, 반응시간 지수. 표준형 어때요? 8에 350, ESFR은? 28. 엄청나게 빠르죠? 그러면 CMS에 어떤 거 써야 돼요? 자신있게 말씀 못 하시네. 28은 뭐 아니어도 최소한 50 이하로 좀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조기 반응이 필요하다. 고소화재니까. 결론. 스프링클러 설계할 때 코드 중심보다는 NFP와 같이 가연물의 양, 그리고 화재 강도를 고려해서 선정하자. 즉, 성능 위주로 하자 이거예요. 만일 표준형 헤드를 설치한 장소가 화재 가격도가 높은 실이다. 이런 데는 그 기존의 배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 CMS의 스프링클러 헤드를 교체해가지고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화재 확산 속도가 빠른 장소에는 RTA가 낮은 조기 반응형 CMSA 헤드를 개발해서 설치하자. 그래서 형식 승인을 받아 적용하자. 뭐 돈 들어간 거 아닌데 쓰죠, 뭐 까짓 거. 네? 이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화재 가격도 크니까 빨리 발견해서 진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큰 물방울로. 자, 이렇게 써주시면 좋은 관점이 되겠습니다. 얘는 라지 드롭과 EA로 비교한 거. 고소화재, 적용화재는 이런 게 있어요. 헤드는 라지 드롭 헤드, EA로 헤드, ESFR 헤드, 인터미디어트 레벨, 인렉 헤드. 이렇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종류가. 이런 종류가 있어요. 소방기술사 문제의 답안이 뭐 100% 답안이 있나요? 없나요? 출제자들도 채점하면서 물어봐요. 당신들 답 어떻게 썼어? 이 문제 어떻게 써서 물어봐요. 왜냐하면 자기는 냈는데 일반 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안을 채점할 때 다시 한번 참조를 해요. 왜냐하면 100% 답이 없어.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의 테두리와 어떤 논문이라든지 과학기술 안에서 최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건축법령상 특별피난계단 구조하고 부속실의 배원설비 구조. 이거 그냥 법 문제네요. 이거 뭐 설명이 필요할까? 네, 설명은 필요 없고요. 출제 의도는 파악해야 돼. 이분들이 이렇게 뭐 주사에 이렇게 굴려가지고 아니면 연필을 굴려가지고 어떤 거 낼까? 이렇게 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뭔가는 있어요. 뭔가는 뭐냐?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맞느냐? 아니면 마직자 쓸데없는 거냐? 이걸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바뀐 내용에 대해서 혹시 당신들 알고 있어? 이거예요. 자, 출제 의도를 보죠. 특별피난계단의 구조하고 방화문의 정의가 바뀌었는데 그 변경상을 알고 있느냐? 또 배연설비와 소방의 재연설비의 개념이 차이가 있는데 어떤 게 현실성이 있느냐? 법은 둘 다 있어요. 근데 살아있는 법이 있고 죽어있는 법이 있어요. 키워드는 뭐냐? 특별피난계단, 방화문의 정의가 정확해야 돼요. 또 특별피난계단의 배연설비와 재연설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쓸 수 있어야 돼요. 법규니까. 결론은 뭐 써야 되나? 법규 체계 좀 이론화하자. 아니 이거 건축법하고 소방법하고 설치 대상도 다르고 그 현실적인 거 비현실적 차이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 결론 법규 체계 이론화하고 배연설비 문제점 및 재연설비에 적용하자. 자, 이런 내용이고요. 자, 특별피난계단 피난 안전상의 안전을 높인 것이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수시적 피난로가 바로 특별피난계단이다. 소방법에 의한 재연설비를 적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른 내용, 뭐 이 그림 이제 참조하시고. 여기 이제 방화문 나오죠.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해서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다.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연기, 불꽃, 열이 빠졌죠, 열. 옛날 구식 방화문 보면은 열 휴즈 타입 됐어요. 휴즈가 떨어지면 문이 닫히는 거예요. 휴즈가 떨어질 정도로 피난계단에 그 열이 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이미 다
끝난 상황이죠. 그때서 문이 닫히면 안 된다 이거지. 연기를 막는 건데 그러니까 빨리 닫힐 수 있도록 연기나 불꽃에서 닫히자. 그런 내용이 이 내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뭐 온도를 감지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 내용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배연설비죠. 특별피난계단의 배연설비예요. 뭐 굴뚝에 연결해라. 굴뚝에 연결하고 뭐 굴뚝에 연결되나요? 이거 어차피 그럼 풍도를 또 설치하는 건데 그냥 제한 설치하고 말지. 그다음에 개방장치 이게 손으로 열고 닫고 있어야 되고요. 기류로 인해서 이게 닫히면 안 돼요. 근데 층이 높이면 닫히죠.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급배기 방식 할 것 같으면 소방관계 법령 규정에 맞게 설치해라. 이렇게 결론이 또 있어요. 내용이. 자, 이런 내용이고요. 자, 이게 이제 문제점이 뭐냐. 법규의 주체가 어떤 거는 배연설비는 건축법이요. 제연설비. 이거는 소방시설 설치유지법에 나오죠.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결론은 뭐 배연설비이고 제연설비 대상인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서로 다른데. 그때는 이제 제연설비를 적용하라고 해놨죠. 자, 문제점이 뭐냐? 부속 실내로 유입된 공기에 대한 배출량이 분명하지 않아요. 얼마나 들어온지 몰라. 그리고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는 굴뚝을 만들어 사용하는 수도 없고요. 또 고층에 설치된 건 어때요? 배연구가 강한 풍속으로 손상이 돼요. 또 배연구 자체가 상층이나 인접 건물로 연소 확대가 될 수 있겠죠. 이게 배연설비가 문제점이 있어요. 결론은 뭐냐? 법규를 일원화하자. 소방법에 의해서 제연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합적으로 따져보니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방화문 온도를 감지해서 자동적으로 닫히는 문을 제외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거야. 온도에 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미 설치된 방화문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고쳐나가자. 걸릴 때까지, 불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연기나 불꽃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닫히는 그런 도어 클로저 타입으로 바꾸자. 뭐 그런 내용을 써주면 되겠죠. 아셨죠? 문제점이 나왔고 여기에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초고층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이건 정말 그대로 법에 나온 내용 쓰는 거예요. 첫째, 종합 재난관리체제의 구축 시 포함될 사항.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난예방 및 피해 경감계획 수립 시행 등에 포함되는 내용. 다음에 관리 주체가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해서 각각 실시해야 하는 교육훈련에 포함될 사항. 이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개요상에는 이 초고층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에 대한 어떤 내용, 뭐 목적, 이거 간단히 적어 주시고, 그 다음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이 어떤 거냐, 뭐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일 수용 인원이 5,000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판매, 운수, 업무, 숙박 이런 용도,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요건이 저런 요건인데 우리가 논술해야 될 방향은 뭐냐면 관계자의 어떤 교육 훈련을 실시하자. 또 거기에 있는 일반 그 사용자에게도 교육 훈련을 실시해 가지고 협조 체계를 확립하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재난 대응 체계, 테러 안전 정보, 그 밖에 관리 지시가 필요한 사항, 또 피난 재난 예방 및 피해 경감 계획 수립에 포함될 내용들이 이렇게 10가지가 쭉 있죠. 뭐 재난 테러, 피난 재난 유지 관리 안전 계획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 교육이죠. 교육 훈련. 관계인 상시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교육 훈련. 관계인 및 상시 근무자에 대한 교육 훈련도 있고요. 거주자 등에 대한 교육 훈련이 다 따로 있어요. 실제로 이게 실시를 잘 안 하죠. 안 하니까 자꾸 이게 문제를 삼는 거죠. 관계인에게 대피하는 거, 피해 방지 저감 계획, 또 거주자 등에 대해서도요. 피난층이나 피난 안전구역으로 피난하는 방법, 피해 저감 위한, 또 테러 예방 방법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마지막에 또 훈련, 소방 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교육해라. 결론 이렇게 그냥 맺어줘야죠. 그래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종합 재난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재예방 및 피해 경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자. 그 다음 관계인 상시 근무자에게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재난에 대비해가지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로 대응을 하자. 이렇게 이제 뭐 좋은 말 써서 끝내는 거예요. 자,
5번, 6번은 뭐예요? 법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뭐 이거 모르고서 쓸 수 없는 거죠. 이거 뭐 구체적인 설명 필요 없지만 참 법은 어떻습니까? 법 문제는. 이거는 법 문제는 버릴 게 없어요. 지금까지 지켜봐도 법을 잘 쓰시는 분들 합격을 해요. 물론 이론도 중요하지만은 최소한 소방법하고 건축법 뭐 이런 것들은 각각 한 최소 30개 이상은 언제든지 쓸 수 있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계속 돌아 또 나와요. 뭐 계속 뭐 연속적으로 나오는 문제도 있어요. 다음에 또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법 문제는 보시되 최근에 조금씩 바뀐 법들 있죠. 그 디테일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 내용을 안 쓰면 또는 그 내용을 잘못 쓰면 점수 깎이는 거예요. 여기처럼 방화문에 대한 내용들 또 뭐 배연설비 실효성 이런 것들 써주셔야 돼요. 그냥 한 10분만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길어졌네요. 참, 네, 어떨 때는 시험 보기보다 이거 강의 듣는 게 더 힘들 때도 있죠. 장시간 앉아 계셔서 공부하는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한 교시 더 남았죠.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날짜는 어떤 날짜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 싶으세요? 3월 5일이라고 말씀을 하셔야죠. 왜 말씀 못 하셔. 3월 5일 합격자 발표 날. 자, 면접반으로 다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